두 번째 학습 성과는 효소의 특징들을 이해를 해서 효소의 작용 기전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의 특징 여기 밑에 써 있는 1, 2, 3, 4, 5가 되겠습니다. 어떤 효소는 특징을 가지고 있냐? 온도와 pH에 민감합니다. 두 번째, 액티브 사이트라고 하는 활성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소의 한 부분, 도메인, 리전이 액티브 사이트이고 여기에만 서브스트레이트, 기질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효소는 아까 배웠던 특이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 효소의 특징은 서브스트레이트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효소의 특징은 효소 혼자만으로는 활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효소가 그렇죠. 그래서 코팩터라고 하는 보조인자가 있어야지만 효소의 활성이 완전하게 됩니다. 이런 다섯 가지 효소의 특징을 배우고 이런 특징 등을 바탕으로 효소가 하는 일인 이 촉매 반응이 어떤 순서대로 일어나는지 캐탈리틱 이벤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효소의 실제적인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의 3차 구조 배울 때 봤던 그 모양이 되겠죠. 당연히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3차 구조가 같죠. 아까 배웠던 우리가 익숙한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가 알파 헬릭스, 여기가 베타식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게 루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효소의 입체적인 모양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의 예시로 단백질 효소의 3차 구조를 이제 결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란 한국말로 X선 회절 결정 구조법 결정 분석법이라고 하고 여기 써놓은 대로 분자의 단백질과 같은 분자의 입체 구조를 결정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더 좋은 실험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죠. 어쨌든 우리 이 3차 구조 단백질의 구조는 여기 써놓은 것처럼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레이즈라고 하는 효소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효소 속에 뭔가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죠. 먼저 이 좀 더 깊숙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보조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인자 옆에 있으면서 효소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 서브스트레이트, 기질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효소의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이러한 3차 구조, 폴딩에 의해 홈이 생기면 거기에 기질이 결합하기도 하고 보조인자가 결합되어 있기도 하더라 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효소가 나왔을 때 이 모양을 상상을 하셨으면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소의 특징을 말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효소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효소의 특징을 하나씩 설명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그 특징 중에 6번에 해당할 수도 있는 엔자임 리액션의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효소를 이렇게 팩맨처럼 그렸는데 실제 모양은 앞선 슬라이드처럼 생겼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아니면 단순화된 효소의 모양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이나믹한 내용의 설명을 이렇게 아래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소작용이란 각 효소는 하나 또는 두 개의 기질 분자, 영어로 서브스트레이트. 여기서는 이 기질 분자를 분자 A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색깔이 빨간색의 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효소의 기질이 결합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효소에는 기질이 결합하는 특정 부위, 즉 활성 부위, 액티브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부위가 활성 부위가 되겠고 효소의 이 부위에만
기질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 부위에 기질이 결합하게 되면 효소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효소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매개하는 화학 반응이 실제 일어나는 부위는 액티브 사이트, 즉 활성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효소에 의해 촉매작용이 일어나면, 캐탈리시스가 일어나면 효소기질 복합체가 무엇으로 바뀌냐? 효소 산물 복합체로 바뀌게 됩니다. 효소 산물 복합체. 여기서 달라진 것은 빨간색 사각형이 노란색 오각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빨간색의 기질이 노란색의 산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만들어진 산물은 방출이 되게 됩니다. 릴리즈가 되게 되면 이 효소의 목적인 기질을 프로덕트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반응에 참여한 효소는 또 다른 기질과 만들 수 있게 자유로운 상태로, 변형되지 않는 상태로, 소모되지 않는 상태로 또 다른 기질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말씀드린 엔자임 리액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효소는 무언가를 촉매하는데 무엇을 촉매한다? 컨버전, 상호 전환을 촉매합니다. 무엇을 무엇으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컴파운드, 즉 기질을 무엇으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른 물질로, 즉 프로덕트로 바꾸게 됩니다. 이 그림에는 기질이 단 하나가 결합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기질과 효소가 결합을 할 수 있고 이 컨버전의 시작이 기질이고 컨버전에 의해 바뀌어지는 게 프로덕트인데 이 프로덕트는 여기 써는 대로 전혀 다른 물질, different compound가 되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분자 A 내지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분자 B 내지는 노란색 도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즉 전혀 다른 컴파운드, 즉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효소가 매개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효소의 특징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온도와 pH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터미놀로지가 최적 온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효소와 최적 온도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들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당연히 반응 속도도 증가합니다. 이 밑에 그림을 보면 여기 파란색이 무기촉매에 의해 매개되는 화학 반응식이고 빨간색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효소에 의해서 매개되는 화학 반응식인데 당연히 온도가 10도, 20도, 30도, 40도로 증가할수록 이 Y축, 즉 반응 속도가 증가하죠. Y축의 수치가 증가하죠. 이 자연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생물체 내에서는 효소에 의해 진행되는 화학 반응의 속도는 35에서 40도씨에서 최대에 도달하고 이 이후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반응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최대가 되는 온도를 최적 온도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속에 있는 효소의 최적 온도는 대부분이 35에서 40도이지만 다른 동물이나 식물, 미생물은 최적 온도가 그 이하이거나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게 이 그림이 되겠죠. 우리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에서 40도, 이 그림에서는 대략 체온인 37도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37도에서 반응 속도가 최대가 되는 최적 온도를 가지고 북극새의 경우는 4도, 그리고 화산지대 온천수에 사는 미생물의 경우 호열성 세균은 95도에서 효소가 매개하는 화학 반응의 속도가 최대가 되는 최적 온도를 95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단백질의 변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단백질의 변성의 특징 때문에 효소의 특징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써져 있는 걸 읽어보면 온도가 증가하다가 최적 온도 범위를 넘어서면 반응 속도는 급격히 낮아지는데 반응 속도가 이렇게 급격히 낮아지는데 이는 효소의 주 성분이 열에 약한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효소의 이러한 특징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단백질의 특징과 일치하는 거죠. 단백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높은 열에 노출이 되면 변성이 일어나게 되죠. 아까 우리가 변성할 때 배웠던 내용이 단백질의 1차, 2차, 3차, 4차 구조에 보존이 일어나지 않는다. 변형이 일어난다라고 배웠습니다. 최적 온도 이상이 되면 효소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점차 열에 의해 변성이 되어 효소의 입체 구조, 즉 1차, 2차, 3차 구조가 변형이 되고 파괴가 일어나므로 효소는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즉, 기질과 결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키와 자물쇠 예를 들게 되면 효소인 자물쇠 그리고 키인 기질의 모양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되면 키가 자물쇠에 들어가서 워킹을 할 수 없겠죠. 그랑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효소의 특징인 이 특이성이 굉장히 높은 것 때문에라도 열이 조금이라도 높아져서 변성이 일어나서 단백질의 모양이 효소의 모양이 조금이라도 변형이 일어나면 화학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효소가 매개하는 촉매작용이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재밌는 특징이 이렇게 고온에서 효소가 변성이 되더라도 온도를 낮추면 다시 회복될까요?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봤던 효소의 반응이 온도에 민감하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다른 그림으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넬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검은색이 사람의 효소가 되겠고 여기 녹색이 여기 써놓은 대로 호열성 박테리아, 세균의 최적 온도, 즉 온도의 변화에 따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효소의 경우는 여기 써놓은 대로 37도 체온에서 최적 온도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온천수에 사는 특정 세균 앞선 그림에서는 95도에 사는 세균의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는 대략 한 75도에서 최적 온도를 가지고 있는 호열성 박테리아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응 속도가 최다가 되는 최적 온도가 있다. 종에 따라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시면 최적 온도 이상에서는 효소의 활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inactivation이라고 되죠. 이유는 단백질인 효소가 고온에서 denaturation,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까 온도에 민감한 효소의 특징을 받고 이번에는 pH에 대한 민감도가 되겠습니다. 즉 효소는 pH에 큰 영향을 받고 있죠. pH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용액의 수소이온 지수, 즉 수소이온 농도가 pH가 되겠죠. 그래서 용액의 산성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우리가 최적 온도라는 개념을 배운 것처럼 최적 pH라는 개념이 있죠. 효소는 온도뿐만 아니라 pH의 영향도 받습니다. 효소에 의한 반응 속도가 최대로 되는 pH를 최적 pH라고 합니다. 온도와 마찬가지로 최적 pH를 벗어나면 반응 속도는 급격히 느려집니다. 반응 속도가 최대가 되는 pH가 있고 이를 넘어서게 되면 반응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온도와 마찬가지로 효소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에 의해서 단백질의 구조가 변성이 일어난 것처럼 pH에 의해서도
단백질, 즉 효소의 구조가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질과 결합하지 못한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게 이러한 반응 속도의 감소의 구조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소화 효소의 예로 최적 pH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사실 고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슬라이드는 고등학교 때 많은 학생들이 배웠을 하이탑에서 가져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온도와 마찬가지로 X축이 pH가 되겠고 Y축이 반응 속도가 되겠습니다. 사람 몸속에 있는 효소의 최적 pH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 중성에서 최적의 pH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적의 온도 pH가 최적 pH가 중성에 많이 있죠. 그러나 세포 밖에 작용하는 소화 효소의 경우는 예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포 밖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효소는 세포 안에 있을까요? 세포 밖에 있을까요? 정답은 둘 다 답이 되겠습니다. 효소는 세포 내에도 있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소화효소의 경우처럼 세포 밖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적 pH가 중성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펩신은 위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에서의 온도에 최적화된 pH 2에서 최적 반응 속도를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소장에서 작용하는 트립신의 경우에는 이에 맞춰서 염기성에서 pH 8에서 최대화성을 나타낸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pH의 효소 반응 속도의 의존성을 앞서 봤지만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선 그림과 같죠? 펩신이라고 하는 위에서 작용하는 효소와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장에서 작용하는 효소의 최적 pH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반응 속도는 당연히 최적 pH에서 가장 높다. 펩신은 2에서 그리고 트립신은 pH 8에서 가장 높은 반응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 왜 효소가 최적 pH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높은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효소와 기질은 이온화할 수 있는 그룹을 가지고 있죠. 아이오나이저블한 이 그룹이 pH 2와 8에서 반응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적 pH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들에서 효소는 최적 pH를 가진다고 봤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는 효소들의 최적 pH를 이렇게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 보실 때는 펩신이 2, 트립신이 8이라고 했는데 수치가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수치를 이제 실험을 해서 실험실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차이다. 실험에 의한 약간의 차이다. 그래서 편의상 좀 더 간단한 수치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재 7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자들, 즉 온도와 pH, 다른 말로 수소이온 농도가 효소 위에 매개되는 반응의 속도를 조절을 한다. 여러 가지 인자가 효소 매개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겠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온도와 수소이온 농도를 우리 앞에서 배웠고 이를 정리한 한 슬라이드에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도와 효소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온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반응물들의 충돌 빈도와 운동 에너지를 모두 증가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온도를 높이면 반응 속도가 증가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효소 촉매 반응의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열 에너지가 효소의 3차 구조, 우리 3차 구조 배웠죠? 상상이 되실 겁니다. 3차 구조를 유지하는 비공유 결합을 파괴하는 에너지 장벽을 넘어서면 폴리펩타이드 사슬은
풀리기 시작하고 또는 디내추레이션, 변성이 일어나서 촉매 효율이 소실되게 됩니다. 기질이 생성물로 바뀌는 그 촉매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효소는 폴리펩타이드가 아니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폴리펩타이드는 단백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의 결합이 중합체가 한 50개 이하, 아미노산 50개 이하를 우리가 펩타이드라고 보통 부르고 5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중합체를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50개 이하의 아미노산의 합인 이 펩타이드가 여러 개 있는 것이 폴리펩타이드이고 단백질로 이해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수소이온 농도가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효소 촉매 반응의 속도는 수소이온 농도에 의해 상당한 의존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세포 내 효소, 아까 세포 외 효소로 소화효소를 배웠죠. 세포 내 효소들은 대부분 5에서 8 사이, 즉 다른 말로 중성, 좀 넓게 봤을 때 5에서 9 사이의 pH에서 최적의 액티비티를 나타낸다. 다시 정리하면 효소 매개 반응은 온도와 수소이온 농도, pH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소의 특징은 효소는 액티브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62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촉매 작용은 액티브 사이트에서 일어난다. 액티브 사이트가 한국말로 활성자리, 활성부위가 되겠습니다. 액티브 사이트의 정의를 보면 기질과 결합하여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는 어디에 있는 부위다? 효소에 있는 부위가 액티브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서브스트레이트가 결합하는 리코그니션 사이트가 액티브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액티브 사이트의 기능,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액티브 사이트가 기질을 물과 구분되게 하는 3차원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두 번째, 이를 통해서 촉매작용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액티브 사이트가 하고 있습니다. 이 활성자리는 우리 앞선 그림에서도 봤죠. 기질과 결합하는 효소에 있는 부위가 활성 부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활성자리가 촉매 반응에 효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촉매작용이 액티브 사이트의 K-버서티에 의해서 증가되는데 어떤 환경을 만드냐? 극성, 소수성, 산도, 염기도가 효소가 들어있는 세포 내의 사이토플라즘, 효소 주변에 있는 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촉매작용이 촉진되도록 해주는 것이 활성자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효소의 액티브 사이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효소는 액티브 사이트를 구성하는 특정 아미노 애시드의 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액티브 사이트도 효소의 한 부분이고 그래서 역시 아미노 애시드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근데 특정 아미노 애시드의 클러스터가 어떻게 액티브 사이트를 만드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인 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액티브 사이트는 또 단백질의 3차원 구조의 폴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것도 역시 뒤에서 그림으로 말씀드리겠는데 특정 아미노 애시드들이 1차 구조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그것들이 모이고 폴딩이 일어나면서 액티브 사이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액티브 사이트에서 기질이 당연히 결합을 하게 되고 액티브 사이트에서 촉매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액티브 사이트의 모양은 그루브다, 홈이다, 포켓이다 라고 그 특징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루브의 포켓에 서브스트레이트가 결합을 하고 그래서 무엇이 높아진다?
어피니티가 높아지게 됩니다. 효소의 결합하는 서브스트레이트, 기질이 홈에 딱 맞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높은 어피니티, 친화도를 가지게 되게 되죠.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 사이트는 특정 아미노 애시드의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고 3차원 폴딩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액티브 사이트가 형성이 된다는 것에 좀 입체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4가지 아미노 애시드가 이 라이소자임의 예를 들었을 때 4가지 아미노 애시드들이 떨어져 있지만 이것들이 3차원적인 폴딩이 일어나면서 가까운 부위에 모이게 됩니다. 떨어져 있던 아미노 애시드들이 폴딩이 일어나면서 모이게 되고 이것이 액티브 사이트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등으로 효소의 3차원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효소의 알파 헬릭스, 베타싯 구조, 루프 등을 보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액티브 사이트는 그루브, 포켓을 이루고 있어서 기질이 높은 친화도를 가지고 결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모양이 실제적인 효소와 기질이 결합하고 있는 구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